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잘 보이시죠? 네, 일단 제가 금천구 지역의 3개년간의 진학 결과를 살펴봤는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전문대학 진학률이 작년에 한 24.3% 정도 나왔는데요. 일단 전문대학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교과 전형이죠. 전형이라는 말이 그렇진 않지만 내신 성적 위주로 가는 전형이고요. 그리고 이제 4년제 대학, 일반 대학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요. 대부분 많은 학생들이 교과 전형으로 기본적으로 대입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일단 내신 성적 기준에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 어떤 전형을 통해서 또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할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이어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신 성적하고 수능 성적을 기반으로 해서 4개의 그룹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어느 그룹에 포함이 되시나요? 4개의 그룹이 있는데요. 일단 가로줄이 내신이고요. 세로줄이 수능인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B그룹이 아무래도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포진해 있는 그룹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B그룹은 내신 성적과 수능 성적이 동시에 우수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수시에서도 높은 대학, 상위권 선호도가 높은 대학을 지원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수능도 어느 정도 기반이 다져져 있기 때문에 정시까지도 겨냥한 수시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또 C그룹이 좀 주목이 되는데요. C그룹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위험이라고 표시를 좀 해놨습니다. C그룹 같은 경우에는 내신 성적은 이제 우수한데 상대적으로 수능 성적이 조금 못 미치다 보니까 반드시 이 친구들은 수시에 합격을 해야 되는 그런 친구들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위험이라기보다는 좀 주의라는 거죠. 수시에 꼭 합격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겠고, 상대적으로 교과 성적이 우수한 축에 들어간 친구들이니까 이 친구들은 교과 전형을 통해서 합격을 좀 잡아놓고 종합이나 또 다른 형태의 교과 전형 대학에 도전하는 방향으로 그림을 잡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A그룹과 이제 D그룹이 남아 있는데, D그룹에 속한 학생들은 아무래도 이제 내신이나 수능 준비가 좀 덜 돼 있는 그런 친구들인데, 당연히 이 친구들은 수능 최저 없는 전형에 주목을 해야겠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방대학이나 전문대학을 목표로 하는 형태의 수시 지원 전략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A그룹은 내신은 낮지만 수능이 괜찮은 친구들이죠. 이 친구들은 수능 최저 있는 전형과 수시에서는 논술이나 정시 위주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룹에 맞춰서 전형을 좀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렇게 1번 수시 특징부터 이슈, 요 전략부터 시작해서 논술 적성 전형까지 순차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올해 수시의 특징과 이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원래 그 3월 2일 날 계약을 했어야 되죠, 그죠? 네, 그런데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4월 9일 날 온라인 계약을 했고, 등교 계약은 대면 계약은 이제 5월 20일 날 있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시기부터 이제 기말고사가 얼마 전에 끝났죠, 그죠? 이 시기부터 이제 학생들이 방학을 들어가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작년과 비교해서는 방학 일정이 짧아졌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자소서에 대한 준비도 이 방학 기간 중에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수능은 12월 3일 날 보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모두 그 일정에 따라서 수시 접수도 다 순차적으로 2주 정도씩 다 늦춰졌습니다. 수능 12월 3일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학력평가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원래 3월달, 4월달 학력평가를 보고 육모를 통해서 전체적인 어떤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수시를 설계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좀 3월달에 취소가 되고 4월 학평이 한 달 뒤에 시행이 되고 6월 모평까지 간격이 좀 짧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좀 재학생 입장에서는 수능을 준비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6월 모평부터는 정상적인 어떤 진행 일정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네,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기말고사가 끝난 이후에 수시 준비와 수능 준비도 같이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일정을 좀 감안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수시 특징부터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보시면 올해 2021 수시는 전년도 2020 수시와 큰 다른 점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전형별 인원이라든가 전체 모집 인원이라든가 큰 변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판은 비슷한데 오히려 올해 고3 같은 경우가 전년에 비해서 5만 명 이상, 5만 6천 명 내외로 감소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재학생이 졸업생들에 비해서 수시에 좀 더 주력한다라고 보면 오히려 재학생 입장에서는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문이 좀 더 확대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작년과 큰 변화는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형별로 쪼개 생각을 해보면 전년에 비해서 비율을 보시면 교과 전형이 거의 비슷하죠, 그죠? 42.3%.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재학생 입장에서는 교과를 기반으로 해서 종합이나 논술 이런 형태의 전형을 준비하니까 재학생한테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별고사 전형, 이제 적성 전형은 올해가 마지막이죠. 예, 논술 전형은 전체적으로 보면 인원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술이나 적성을 준비하는 친구들한테는 조금 아쉬운 면이 좀 있긴 하지만 여전히 많은 인원을 논술을 통해서 뽑고 있기 때문에 상위권 대학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여전히 기회 전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 특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시는 당연히 이제 학생부 위주의 전형이죠. 예, 정시는 수능 위주의 전형이고, 그래서 작년에 수시 모집이 77.3%였는데 올해는 77%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비슷한 분위기의 수시가 판이 짜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제 일반고 학생이 되지만 일반고 학생 입장에서는 교과와 종합을 기반으로 한 수시 전략을 세우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고른기에 전형에 해당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 대상자라든지 이런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특별한 어떤 자격이 되는 친구들은 많은 인원을도 이 전형을 통해서 뽑고 있으니까 지원 자격 여부를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올해 수시의 어떤 큰 특징이었고요. 그러면 올해 수시에서의 어떤 이슈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시의 가장 큰 이슈는 올해 그러니까 학령 인구가 줄었다는 겁니다. 요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자료를 좀 보시면 어쨌든 전체적인 학생 수가 줄었기 때문에 당연히 수능 응시 인원도 줄겠죠, 그죠? 그러면 학생이 줄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내신 학교별로 이제 내신을 산출할 수 있는 고교별 인원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내신 성적도 떨어지고 수능에서도 그 등급을 받을 수 있는, 자, 표를 잠깐 보겠습니다. 올해 이제 대학에 들어간 친구들의 1등급 인원이 2만 명, 2만 65명이라고 치고 같은 비율을 적용해서 계산을 해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17,819명이니까 약 2,245명이 4% 기준을 적용했을 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학생 수가 줄었기 때문에 당연히 등급별 인원도 같은 비율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올해 수시의 가장 큰 이슈는 결국 학생 수가 줄기 때문에 수능 등급을 얼마나 받을 수 있겠는가. 또 한편으로 고등학교 내에서는 학생이 줄었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어느 정도의 변동이 있겠는가가 올해 수시에서의 이제 뭐랄까요,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학생 위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올해는 전년도에 비해서 내신 성적이 조금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내신 성적이 하락함과 동시에 수능 성적도 변화가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작년 6월 모평 응시 인원하고 올해 6월 모평 응시 인원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국어 같은 경우는 작년에 46만 4,265명이 응시를 했는데요. 올해는 39만 4천 명 가량이 응시를 했죠, 그죠? 딱 대충 보더라도 6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응시 인원이 많이 줄어들었죠, 그죠? 그래서 학생 수 감소, 그러니까 졸업생들도 같은 비율로 적용되더라도 다시 재수나 반수하는 비율이 줄어들었다는 뜻이겠죠,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쨌든 내신 성적도 당연히 약간 내려갈 수밖에 없고 수능 성적도 전체적 응시 규모가 작아졌기 때문에 수능 성적도 등급별 인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올해 수시의 이슈 중에 하나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이제 제한이 되어 있는 전형의 경우에
얼마나 수능 최저를 충족할 수 있겠는가라는 게 첫 번째 올해 수시의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교육과정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고3 학생들부터 2015 개정교육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고3 학생들까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과, 이과가 구분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1학년에는 공통과정으로 다니다가 2학년과 3학년은 문과, 이과로 쪼개지니까 당연히 문과는 문과끼리, 이과는 이과끼리 내신을 산출하는 그런 체제였던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올해 고3부터는 2015 개정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인문 자연이 없습니다. 그래서 2학년 때 배우는 수학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배우는 거죠. 수원, 수투, 확통을 같이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연 성향 학생들이 수학이 조금 더 성적이 실력이 좋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수학 공통과정의 1, 2등급을 자연 성향 학생들이 많이 차지해가는 이런 경향이 올해 고3 학생들한테서 발견이 됐습니다. 따라서 보통의 경우에 작년까지는 1학년에서 공통과정을 이수하고 2, 3학년에서 인문과 자연으로 문과와 이과로 쪼개졌을 때 그러니까 문과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내신 성적이 조금 상승하는 효과가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수학 같은 경우 2학년 때 거의 공통으로 똑같이 배우다 보니까 자연 성향 학생들이 상위 등급을 많이 가져가더라. 그래서 인문 성향 학생들의 내신 성적이 조금 하락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제 생각이기도 하지만 이 설명을 위해서 다른 학교들 사례도 20개 학교 이상의 사례를 확인했더니 이런 경향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해를 거듭할수록 자연 성향 쪽 경향성이 좀 강해지는 경향이 최근에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2015 개정교육과정이 적용이 되면서 인문 성향 학생들, 지금 인문 자연 계열이 없으니까 이렇게 표현한 건데요. 인문 성향 학생들은 내신 성적이 조금 하락할 여지가 있고 자연 성향 학생들은 수학 같은 과목들을 같이 산출하기 때문에 2학년 때 특히 조금 올라갈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입결을 볼 때 이런 요소들을 좀 감안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올해 수시에서 많은 학생들이 교과 성적을 기반으로 해서 수시 전략을 세울 거기 때문에 과연 인문 단위와 자연 단위 내신 성적이 어떤 변동폭이 있을까라는 걸 잘 한번 살펴보는데 어쨌든 인문 모집 단위는 조금 내려가는 게 불가피하다. 근데 여기에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수능 최장력 기준이 이제 적용되는 그런 대학들이 있잖아요. 그런 대학은 조금 더 하락폭이 클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왜냐하면 당연히 그 수능 응시 인원이 작아지기 때문에 그 등급별 인원이 줄어든다고 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제한이 되어 있는 이 전형의 경우에는 그걸 충족할 수 있는 학생들이 인원이 또 적어질 테고 그러다 보면 조금 더 하락폭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올해 이제 작년까지는 이제 면접에서만 학종의 면접에서만 블라인드 평가가 진행이 됐는데요. 올해부터는 서류 평가에서도 블라인드 평가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고교 정보, 학생 정보를 다 블라인드 처리, 보이지 않게 가려놓은 상태에서 이 전형이 진행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합불 패턴과 다른 형태의 패턴이 올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과정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학종이라고 하는 전형 자체가 정성평가를 전제로 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어쨌든 블라인드 평가를 통해서 각 학교의 어떤 현장 상황을 가리게 된다면 기존의 고교별로 가지고 있던 합불 자료의 어떤 패턴이 올해 똑같이 나타날 거라고 그대로 적용하기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이고요. 따라서 지금 이제 기말고사도 여러분들 다 끝났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학생부는 거의 이제 선생님들이 작성해 주기 때문에 고정적인 영역을 놓고 본다면 자소서라든가 이런 서류 준비를 조금 더 충실하겠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면접이 있는 경우에는 블라인드 평가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성적이라는 건 고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면접이 있는 경우에는 면접 준비를 조금 더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면접이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면접이 있는 경우에는
면접의 영향력이 그래도 물론 고려대학교처럼 업로드하는 일부 전형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어쨌든 면접이 유효하다면 영향력은 조금 상승할 가능성도 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이제 또 네 번째인데요. 또 하나는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올해 입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당연히 이제 학종을 준비하는 친구들한테는 교과 성적의 비중이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1, 2학년 같은 경우에 학생부가 우수하게 충실하게 잘 이렇게 챙겨진 친구들, 작성된 친구들이 학종 경쟁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코로나19 때문에 고3 학생들의 경우에 교내 활동이 좀 이렇게 위축될 수밖에 없었고 5월 20일 날 등교 개학이 시작된 다음에 바로 이제 좀 있다가 중간고사를 보고 또 중간고사 본 다음에 또 6월 모평을 받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교과 성적의 비중이 조금 종합전형에서도 그렇고 커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요거는 이제 다음 화면을 보시면 바로 이제 이해가 되실 텐데요. 전체 대학 중에서 여러분들이 되게 가고 싶어하는 연세대학에 대한 보도자료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수상경력, 창의적 체험활동, 봉사활동 실적 등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서 반영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연세대학교가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되게 어떤 비중을 차지한 영역이 상체인데 이 영역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뜻은 상대적으로 교과 영역이 좀 부각이 될 수도 있다. 물론 이제 꼭 연세대학교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교과 영역이 강화가 될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리고 또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또 수능 최저가 또 완화가 이건 이제 지역 균형, 지균에 해당되는 내용이지만 이렇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완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올해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이 우수한 친구들이 수시든 정시든 좋은 결과를 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올해는 더더욱 더 그럴 것이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제 전체적인 어떤 수시 개관, 그 다음에 특징, 전략, 이슈 이런 거겠고요. 지금부터는 그러면 전형별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가장 많은 학생들을 뽑는 전형이 교과 전형이죠. 예, 교과 전형부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전형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내신 성적으로 뽑는 전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신이 일정 정도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원서를 쓰기가 망설여지겠죠, 그죠? 그래서 수시에 교과 전형, 적성 전형, 물론 적성도 교과에 포함되긴 하지만 교과 전형, 적성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이렇게 수시의 전형을 구분한다면 전체 전형 중에서는 경쟁률이 제일 낮은 전형이기도 합니다. 경쟁률은 낮지만 그 학생들이 내신 성적으로 대학을 가기 때문에 여러 대학에 또 동시에 또 합격하는 경우도 발생을 해서 충원율도 높은 전형이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교과 전형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내신 성적으로 정량적으로 계산을 해서 합격자를 선발하기 때문에 다른 전형에 비해서 예측 가능성이 높은 전형입니다. 예측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 쉽게 말해서 이 학교는 정도는 붙을 수 있겠다라는 어떤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험적 성격의 지원이 많이 이루어지는 전형이다. 그래서 복수 합격이 많이 일어난다는 뜻은 결국 이 학교는 꼭 붙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합격을 좀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선호대학이 높은 그런 학교에 원서를 내는 형태의 패턴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 세 번째, 서울권에 있는 대학들은 물론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들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지방권 대학에 비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이 많습니다. 고려대학 잠깐 보시겠어요? 고려대학은 올해 세계합 5네요. 그러니까 내신 성적을 높게 받는 것도 어려운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저렇게 높게 설정해 놨죠, 그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내신 성적과 수능 성적을 동시에 갖춘 학생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측 가능성을 통해서 합격 라인을 잡고 그리고 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어 있는 이런 전형에 지원을 해서 도전해서 합격 라인을 높이는 이런 전략도 이걸 보시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수능 최저학력이 좀 더 많이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어쨌든
고려대부터 홍익대까지는 3개의 영역으로 수능 최저를 카운트하잖아요. 근데 이제 숙명여대부터 맨 아래 쭉 보시면 서울여대까지 있는데요. 이런 대학들은 2개의 영역을 가지고서 수능 최저를 충족할 수 있는 대학이기 때문에 내 영역을 고루 다 준비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전략적으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형태의 두 영역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다 보면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해서 합격 가능 대학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전략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교과 전형은 또 하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지금 명지대학교 사례를 가져왔는데요. 교과 전형 내에서 면접이 있는 전형이 있고 면접이 없는 전형이 있습니다. 그러면 면접이 있다는 뜻은 결국 면접의 비율이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면접 있는 전형이 면접 없는 전형보다 합격자의 성적이 조금 낮게 형성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전권으로 생각한다면 면접 있는 전형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수능 최장 기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왼쪽이 명지대학이고요. 오른쪽이 숭실대학입니다. 딱 보시면 숭실대학은 지금 밑에 화면에 나오죠. 탐구 영역 2과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2개 합 6이 인문, 2개 합 7이 자연인데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학 선호도를 놓고 보면 숭실대 선호도가 조금 높다고 볼 수 있죠. 그죠? 근데 실제 합격자들의 평균 성적을 놓고 보면 숭실대 국어국문학과하고 명지대 국어국문학과랑 비교해 보세요. 어디가 더 높습니까? 이게 바로 수능 최저의 위력이다. 그러니까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은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보다 당연히 입결이 높게 형성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통상적인 대학 선호도의 차이가 있지만 이런 현상이 벌어진 이유는 수능 최장력 기준의 유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대학이 이제 제가 준비한 대학이 이제 화면이 아직 안 넘어가는데요. 가톨릭대 KC대학이 있는데요. 가톨릭대도 학생들이 이제 선호도가 있는 대학인데 지금 가톨릭대 화면을 잠깐 보시면 푸른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이런 그 학과들이 보이죠. 여기 다 3등급이 넘어가는 학과들의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수능 최장력 기준이다. 수능 최장력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렇게 3등급 벗어나도 교과로 합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KC대학은 제가 뭐 다른 걸 설명하려고 가져온 건 아니고 간호학과를 설명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화곡동에 위치하고 있는 대학인데 서울권 대학 중에서 거의 마지노선 간호학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는 이제 수능 2개 영역 합 6위이기 때문에 수능 최저 기준 충족이 또 관건이 될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신 성적이 조금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건 이제 신한대학하고 안양대학인데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등급대에서 신한대학은 5등급까지 확대가 되고요. 안양대학은 3등급 정도 선에서 입결이 형성이 됐는데 마찬가지 안양대학도 교과 100으로만 하는 전형과 면접이 포함되어 있는 전형 이 2개를 비교해 보면 대체로 교과 100으로만 뽑는 전형이 내신 높음을 확인하실 수 있겠죠. 관광경영학과만 특이하게 이렇게 평균과 최저 합격자 성적이 한 등급 이상 좀 벌어졌네요. 작년에 특이한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략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교과 전형은 당연히 내신 성적으로 뽑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신 성적을 반영하느냐가 관건이겠죠. 그래서 화면을 잠깐 보시면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재직하고 있는 학교의 한 학생의 사례를 적어 온 건데요. 같은 학생의 내신 성적인데 교과 성적을 어떻게 반영하냐에 따라서 3.1부터 3.38까지 한 0.28 정도의 격차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슷한 수준의 대학이라면 좀 더 그 학생한테 여러분들한테 유리한 대학을 찾아서 특히나 상향 조금 높여서 도전하는 대학이라면 당연히 여러분들의 성적이 높게 산출되는 대학을 목표로 잡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겠죠.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아까 제가 그 수능 최장력 기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중앙대학이 발표한 자료를 제가 이렇게 캡처했습니다. 이걸 보시면 전체적으로 보면 중앙대학교의 교과 전형이 인문 전체 11.1대 1이었는데 수능 최저를 적용하니까 5.5대 1로 실질 경쟁률이 내려가죠. 이게 바로 교과 전형의 특성이다. 그러니까 이제 수능 최저가 그만큼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겠죠.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초 경쟁률은 14.3대 1인데 수능 최저를 적용하니까 6.3대 1로 내려가죠. 그죠? 그러니까 수능 최저를 충족해야지 훨씬 실질 경쟁이 낮아지니까 합격 가능성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수능 최저가 있는 경우에는 충족 가능성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네. 그리고 또 수능 최저가 높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가 낮거나 없는 전형에서 합격을 잡아놓고 대학을 잡아놓고 도전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올해 고려대학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신 성적도 좋아야 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높기 때문에 수능을 잘 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각 학교에서 추천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이라면 한번 높은 대학을 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니까 한번 도전을 해볼 만합니다. 물론 수능이 어느 정도 나와준다라는 전제에서입니다. 네, 요거는 이제 합불 사례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한번 보세요. 지금 왼쪽 사례 1번 학생과 사례 2번 학생이 내신 성적이 거의 비슷하죠. 강북권에 있는 학교의 학생 사례를 가져왔는데요. 거의 내신 성적이 지금 2.2 정도로 비슷한 학생입니다. 근데 왼쪽 학생은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 오른쪽 학생은 수능 최저가 2개 압력인 전형에다가 원서를 넣은 거죠. 그죠? 봤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사례 2번 학생은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에 있어서 국민대 경제학과를 최초로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왼쪽인 학생은 내신이 거의 뭐 큰 차이도 없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학 선호도가 명지대가 국민대보다 조금 낮은 대학이잖아요. 그죠? 선호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지대학이 최초 예비 120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최저가 충족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비슷한 성적대가 전혀 다른 형태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교과 전형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종합 전형 이야기를 또 드려보겠습니다. 종합 전형은 말 그대로 종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좀 아까 말씀드린 교과 전형은 내신 성적을 정량적으로 숫자를 더하고 나누고 곱하고 해서 성적 순으로 뽑는 전형이라고 한다면 이 종합 전형은 정성평가죠. 그러니까 정성평가라고 한다는 뜻은 결국 합격 예측 가능성도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꼭 성적순에 의해서만 합격자가 가려지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특히나 이제 올해부터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서류 평가 과정부터 블라인드 평가가 진행되니까 하여튼 뭐랄까요? 전체적으로 학생부가 충실하게 잘 작성된 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하는 학생들의 합격 가능성이 높은 그런 전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종합 전형은 상대적으로 재학생들 위주로 전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학생들한테 많이 기회가 되는 전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약간 학령 인구의 어떤 변화도 감안이 돼서 학종 경쟁률이 조금 내려가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강대학교를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요게 이제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종합평과 학업평으로 좀 표시가 되어 있죠. 그죠? 근데 이제 두 전형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전형은 평가 과정은 동일하게 진행이 되는데 학업평은 올해 2차로 바뀌면서 명칭은 바뀌었고 평가는 똑같아요. 근데 이제 학업평은 수능 이후에 이제 자소서를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왼쪽 거는 수능 원서를 접수할 때 올해 1차 형태로 명칭이 되어져 있고 같이 서류가 들어가는 거고 오른쪽 거는 수능 이후에 가치점을 하고 나서 자소서를 입력할 수 있는 전형이니까 오히려 오른쪽 2차에 해당하는 전형은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학생들도 제법 많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경쟁률을 봤더니 수능 전에 있는 종합평은 4.03대 1, 수능 후에 있는 학업평은 올해 2차죠. 이거는 3.37대 1.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어떤 서류 경쟁력을 갖춘 친구들이라면 이런 걸 이용해서 학업평 올해 2차 전형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전형 또 특징을 좀 봐야 되는데요. 이건 이제 제가 아까 거는 서강대는 서류 제출의 시기에 따라서 전형의 특징이 나눠지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중앙대는 한 대학이 복수의 학종을 운영하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빈치형 인재가 있고 탐구형 인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죠. 다빈치형 같은 경우에는 일반고 합격 비율이 80%가 넘습니다. 근데
탐구형으로 했더니 일반고 합격 비율이 29%가 나오죠. 전혀 다르죠, 그죠? 그래서 똑같이 원서를 넣을 때도 두 전형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빈치형은 균형적으로 성장한 학생,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학교 활동을 고르게 잘한 학생들을 일반고 학생을 뽑겠다는 전형인 거고요. 탐구형은 특정 해당 전공 분야에서 역량을 갖춘 학생, 그러니까 넓게 땅을 판 친구가 아니고 깊게 땅을 판 친구, 그런 친구들이 맞는 전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학생부의 특성을 좀 기반으로 해서 같은 대학의 비슷한 전형이지만 구분해서 전략을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학종을 전형을 지원할 때는 교과 전형처럼 내신 성적을 정량적으로 적용하는 건 아니지만 연세대처럼 최상위의 선호도를 보이는 대학은 기본적으로 학업 역량이 쉽게 얘기하면 내신 성적이 일정 정도 수준이 돼야 된다 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성균관대학교의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이 대학 내에서 성균관대학교와 중앙대학교를 보시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호학과가 있고 비선호학과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선호학과의 실질 경쟁률이 더 높은 편이라는 걸 좀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능 최장력 기준, 상당수 대학이 수능 최장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과 전형의 경우에는 서울권 대학에도 수능 최저가 많이 적용이 되지만 종합 전형의 경우에는 서울권 대학에서는 수능 최저가 많이 이렇게 적용되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고려대학, 이화여대, 홍익대 이런 학교들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능 최저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당연히 떨어지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일정 정도 수준이 됐는데 수능 최저도 충족할 수 있다. 그런 친구들은 당연히 수능 최저 있는 대학을 먼저 경쟁 대학과 비교해서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을 먼저 고려하시는 게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면접이죠, 면접. 이건 이제 아까 제가 면접 잠깐 얘기했었는데 서류 기반 면접을 학생부 기반이라고 표현도 하죠. 그런 전형의 대학이 있고 재시문 기반으로 하는 그런 대학들이 있는데 당연히 대부분의 일반 대학은 학생부 기반 면접인데 일부에서는 고려대학이나 연세대학이나 이런 같은 경우에는 재시문을 쉽게 말하면 문제를 주고 푸는 형태의 면접이 진행되니까 대학이 제공한 선행학생 역량평가 보고서라든지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 이런 걸 통해서 대학의 유형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또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직접 대면하지 않고 영상 장비를 통해서 면접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른쪽 하단에 비대면 모의 면접만 빨간 글씨로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올해는 학교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한번 카메라를 앞에 갖다 놓고 비대면 형태로 면접을 하는 걸 연습해 보면 입시 면접 실제 면접에서도 많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모의 면접 준비할 때 이렇게 또 예상 문제도 이렇게 뽑아서 해야겠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면접을 하게 되면 이제 저희 학교의 사례를 좀 몇 개를 적어봤는데요. 면접을 통해서 화면을 이제 녹화한 다음에 어떤 도움을 줄지 피드백을 받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혼자 면접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그 영상을 같이 보면서 어떤 점이 부족한지, 이를테면 답변과 질문 내용이 일치하는지, 장황하게 늘어놓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종합전형은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왼쪽 거는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 제가 캡처한 건데요. 자기소개서를 한 학생당 3번까지 무료로 컨설팅을 해줍니다. 오른쪽 거는 EBSI에서 화면을 캡처한 건데요. EBS에서도 이렇게 밑에 과정 보이죠? 이렇게 들어가면 자소서를 피드백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무료 서비스니까 한번 종합 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논술이네요. 논술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위권 대학으로 전형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능 최장력 기준이 완화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뭐랄까요, 상위권 대학을 가고자 하는 학생들이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수능 최장력 기준이 충족되는 비율이 높지가 않다. 그러니까 인문이든 자연이든, 자연도 보시면 가톨릭대 간호학과 보니까 국수영과 중에서 세감육이잖아요, 그죠? 그럼 평균적으로 한 영역당 2등급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죠? 하지만
이것만 충족된다면 실질 경쟁률이 내려가니까 이렇게 논술 전형은 이런 걸 유지해야 된다. 수능 최저의 충족률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경쟁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진짜 합격이 가능한가 따지기 전에 경쟁률 속에서 실질 경쟁률 포함될 수가 있겠는가, 수능 최저를 통과할 수 있겠는가부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학별로 유형이 조금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연계 같은 경우는 수리만 나오는 건지 아니면 과학도 같이 나오는 건지, 인문의 경우에는 수리 논술이 포함되는지 포함되지 않는지 이런 걸 따져서 학생들한테 유리한 대학을 지원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논술 전형의 경우에는 이렇게 충족을 다 시키더라도 합격 하나 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은 이제 제가 근무하는 학교 학생인데 경희대학교 유형에 맞춰서 준비했던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대학의 유형을 집중적으로 준비하다 보면 이렇게 겨우 하나 정도 이렇게 합격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합격하기가 어렵습니다. 상향에 쓰다 보면 저렇게 충족조차 못하고 떨어지는 이런 일이 있으니까 수능 최저를 잘 살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수능 최저를 맞춰야지 실질 경쟁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 작년 성신여대가 실질 경쟁률이 3대 1이었어요. 3대 1. 그러니까 수능 최저를 충족시키면 훨씬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죠? 성균관대학도 건축학과의 경우에는 실질 경쟁률이 8.3대 1이었습니다. 그만큼 논술 전형에서는 실질 경쟁률에 포함될 수 있도록 수능 최저를 충족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에서 이렇게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라든가 아니면 논술 전형 가이드북을 이렇게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대학 자료 확인을 통하고 이 내용을 정독하면서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논술 경우에는 수능 전에 진행되는 논술이 있고요. 수능 후에 진행되는 논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후, 수능 날짜를 기준으로 말씀드려 보면은 수능 후에 있는 논술은 당연히 수능 성적을 채점한 다음에, 가채점한 다음에 내가 그 대학에 정시에서 충분히 이상대학 갈 수 있다. 그러면 본인이 응시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수능 전에 있는 대학들은 수능 성적을 모르고 당연히 논술을 보러 가야 되니까 수능 전에 있는 논술 대학은 정시 수능 기대치보다 높은 대학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그리고 뒤에 대학은 수능 이후에 논술이 진행되는 대학은 본인 가채점 결과에 따라서 응시 여부를 고를 수가 있으니까 좀 지원 밴드를 넓게 가져가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제가 적성이라고 이제 표현을 드릴게요. 올해까지가 유효한 이제 전형인데요. 올해까지만 이제 요게 있고 내년부터는 폐지가 되는 전형이기 때문에 올해 요 전형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틈새 전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적성 전형은 상대적으로 지금 국어와 수학을 보는 학교가 있고 국어와 수학과 영어를 보는 대학이 있는데 제가 글씨를 수학을 제일 크게 적어놨죠.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학의 변별력이 되게 크다. 전체 과목 중에서. 그리고 상대적으로 교과나 종합이나 논술이나 이런 거를 지원하기엔 좀 부담이 있는 한 4등급에서 6등급 이 학생들이 많이 이제 고민하는 전형인데 아무래도 국어, 수학, 영어 중에서 수학에 조금 강점이 있는 학생들이 유리한 좀 전형이기도 하죠. 물론 수학에 능한 학생이라는 게 어떤 거냐? 1, 2등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능의 난이도를 100이라고 한다면 한 7, 80 정도 수준의 난이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학력평가 기준으로 3, 4등급 학생이면 당연히 수학이 능한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고른 성적대 학생들은 성실하게 모의 문제, 기출문제를 반복적으로 열심히 풀다 보면은 그래도 한번 기회가 될 수 있는 전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한 전체 문항수에서 26개, 28개 정도를 맞추면 합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뭐 이것도 연습하실 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어떤 방법, 마지막 방법인데요. 대학에서 발표한 그 예시 문제, 기출 문제를 시간 안에 푸는 연습을 반복하면 이것도 반복하다 보면 조금 더 이렇게 문제 푸는 능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반복 연습이 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준비한 내용이 끝났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전체적인 수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어떤 여러분들의 위치를 잘 파악해 보시고, 또 이어서 이규복 이사님께서 전형별로 세부적인 어떤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해 줄 테니까 거기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대학 폼을 좀 좁게 만들어서 전형을 잘 세워 보신다면 여러분들에게 올해 수시에 합격의 기회가 오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 중에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